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김일호라고 합니다. 자리가 꽉 차고 뒤에 많이 서 계신데요. 일단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50분 세션인데요. 일단 기본적인 람다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은 생략을 하고요. 실제 람다라는 서비스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그 다음에 람다를 사용하면서 조금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좀 상세한 내용들, 이런 것들을 좀 심화 학습할 수 있게끔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들은 조금 생략이 돼 있을 거고요. 조금은 기술적인 내용이 뒤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도 한번 람다가 어떤 건지 볼까요? 앞에서 뭐 이렇게 영어로 막 설명을 해주셨는데, 기존에 옛날에는 시스템 서버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런 다음에 좀 기술이 발전하더니 서버를 막 파티셔닝을 해서 나눠서 쓰게 됩니다. 다른 목적에 의해서. 그러다가 또 이제 가상화라는 기술이 나와서 VM이라는 걸 만들어서 쓰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뭐 컨테이너라는 걸 요즘에 많이 사용을 하게 되죠. 점점점 기술이 이제 올라가면서 자원 활용률, 리소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해지고 거기에 맞는 서비스들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람다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생산한 코드, 만들어낸 코드를 필요할 때 잠깐 딱 실행을 해주고 사라지는 그런 서비스예요. 실제 나는 코드만 만들어서 업로드를 하게 되는 거고, 아마존 웹 서비스의 람다는 그 코드를 필요한 이벤트가 있을 때, 또는 내가 일부러 데이터를 처리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만 잠깐 실행하고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개발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그 뒤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굳이 고민할 필요가 없고, 그 뒤에 가상화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 펑션 레벨의 그런 이제 서비스를 사용하시게 되는 거고요. 그 외에 이제 시스템에 대한 뭐 자원, 뭐 가용성, 뭐 비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크게 고민할 필요가 없는 그런 훌륭한 서비스죠. 그래서 앞으로는 더 많이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서비스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오늘은 어쨌든 좀 심화 레벨의 세션이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그래, 람다라는 서비스, 그럼 코드를 올리면 돌아가고 잘 동작하고 그냥 실행되면 끝나겠지라고 생각할 텐데, 우리가 아마 람다라는 서비스를 한번 직접 만들어 본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과연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는 람다를 도대체 어떻게 구현을 해놨을까? 뭐 쉬울 것 같기도 하고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한번 고민할 거리가 있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서비스를 디자인할 때 컨트롤 플레인하고 데이터 플레인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나눕니다. 아마존의 많은 서비스들이 이런 아키텍처적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고요. 컨트롤 플레인이라고 하면 실제 매니지하는 쪽이에요. 이거를 예를 들어서 여기서 람다 콘솔, 그 다음에 CLI가 있는데, 아마존 웹 서비스의 모든 서비스들은 API로 매니지가 되는 걸 알고 계시죠? 그럼 람다라는 서비스도 실제 사용되는데 다양한 API를 이용해서 사용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당연히 웹 브라우저에서 보시는 매니지먼트 콘솔도 존재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러한 컨피그레이션 되어 있는 그런 API를 사용할 수 있는 API에 대한 리소스 매니지먼트 같은 서비스가 또 컨트롤 플레인에 필요하게 되죠. 이걸 이제 사용하는 사용자 측면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실제 람다가 코어로 돌아가는 부분을 들여다보게 되면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어싱크로너스한 거, 싱크로너스한 거. 근데 어싱크로너스하다라는 건 뭐냐면 특정한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그걸 계속 끌고 가면서 처리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폴러라는 게 있죠. 그래서 특정한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그 데이터가 들어왔는지를 알아본 다음에 가져와서 실행한다던가 하는 식의 방식을 얘기하는 거고요. 싱크로너스는 함수 호출해 라고선 딱 명령이 들어오면 그 함수를 완벽하게 실행하고 끝나는 단계, 그런 프로세스 방식을 싱크로너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어싱크로너스 어떤 예가 있을까요? 아마존의 SQS라는 서비스가 있어요. 심플 큐 서비스. 그럼 큐에다가 데이터를 밀어넣게 되면 데이터를 누군가 처리해야 되죠. 그럼 옛날에는 아니죠. 어쨌든 EC2라는 걸 쓴다고 하면 EC2에 있던 어떤 프로세스가 돌면서 큐를 들여다보고 데이터가 들어왔네, 데이터를 끄집어와서 처리하고 끝내고 하는 식의 어떤 프로세스를 했다라고 하면, 람다는 해당하는 큐에 들어온 데이터를 처리하는 로직을 내가 가지고 있는 코드라면 이렇게 큐를 들여다보겠죠. 폴링을 하면서. 그러다가 큐에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오면 내가 처리할 데이터가 있다 라고 하고 람다 함수가 인보크 돼서 해당하는 데이터를 읽어와서 처리하고 뭐 결과를 데이터베이스에 넣어야 된다고 하면 DB에 넣은 다음에 끝내고, 함수가 만약에 한 200ms 정도 돌아갔다면 200ms에 대한 비용만 차지하고 끝나게 되는 서비스입니다. 그 다음에 싱크로너스는 실질적으로는 이제 API 리퀘스트가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API 리퀘스트가 들어와서 내가 어떤 특정한 일을 처리하고 끝나는 일련의 과정일 텐데, 여기 보시면 프론트엔드, 뭐 카운팅, 그다음에 워커 매니저, 워커 플레이스먼트 서비스라는 게 있어요. 그 뒤에 하나씩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다시 상기시켜 드리자면, 내가 람다라는 서비스를 만들다면 어떠한 것들을 구성할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프론트엔드는 실제 API 콜을 처음 받아주는 녀석이에요.
여기 개발하신 경험 있으신 분들 중에 아마 뭐 프락시 같은 거 설정해서 써보신 적 있죠? API 리퀘스트 막 들어오면 프락시가 받아가지고 로드 밸런싱하고 이런 것들 아마 하셨던 기억이 있을 텐데 그와 비슷한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전 세계 모든 사용자들이 람다라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고 전 세계 모든 사용자들이 람다라는 서비스를 호출할 수 있어요. 그래서 프론트엔드에서 그런 API 콜을 잘 밸런싱하는 것들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겠죠. 그다음에 카운팅은 있어요. 카운팅 서비스는 뭐냐면 말 그대로 지금 얼마만큼의 내가 트래픽을 처리하고 있는지를 또 알아봐야겠죠. 그 서비스를 만들었어. 그러면 이게 뭐 초당 뭐 100번 사용되는지 초당 1000번 사용되는지 이게 뭐 리퀘스트가 얼마나 들어오는지 그럼 사용자 호출이 막 늘어나면은 내가 서비스를 사이징을 이만큼 해놨는데 수만 건의 데이터 리퀘스트가 동시에 들어오면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 사실은 고민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어요. 따라서 굉장히 많은 리퀘스트가 들어올 때 그거를 모니터링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서비스를 지키기 위해서 제한할 수 있는 기능들을 지원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모니터링하는 서비스가 카운팅 서비스. 이런 것도 당연히 람다라는 서비스를 구축한다면 필요한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워커 매니저가 있어요. 어쨌든 코드가 돌아간다는 거는 코드가 돌아갈 environment, 환경이 필요하죠. 그 환경이 돌아간다는 얘기는 사실은 그 밑에 당연히 OS가 존재할 거고 그 밑에 당연히 호스트 시스템도 존재를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모든 사용자들이 람다라는 서비스로 자기들의 그 만든 코드를 막 호출한다고 상상을 해보시고 그 코드가 돌아갈 환경이 필요하고 그 환경이라는 걸 저희는 이제 워커라고 부를 텐데 그럼 결국엔 그 수많은 워커들을 관리할 매니지먼트 프로세스가 필요하게 되는 거고 그걸 저희는 워커 매니저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실제 코드가 돌아가는 공간이 필요하겠죠. 그 공간 자체를 저희는 이제 워커라고 불러요. 그래서 안전한 이제 아이솔레이트 뒤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만 독립되어 있는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나만의 코드가 돌아갈 수 있는 공간을 워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저희는 기본적으로 저런 것들이 이제 컨테이너 같은 걸 활용을 해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플레이스먼트라는 서비스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그럼 자 보세요. 람다라는 펑션이 막 돌아간다고 상상을 해보시고 그게 여러 워커에서 돌아가는데 그 워커 하나 안에도 이제 람다라는 펑션들이 굉장히 많이 돌아갈 거예요. 그럼 이 워커가 지금 한 반 정도 일을 하는지 뭐 굉장히 놀고 있는지 정말 바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거고 여유가 있는 워커한테 새로운 펑션의 호출이 왔을 때 그거에 일을 시키는 게 당연히 적합한 일이겠죠. 그래서 그런 어디다가 내가 그 리퀘스트를 던질까에 대한 거를 관장하는 그걸 알고 있는 서비스가 플레이스먼트라는 서비스입니다. 자,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중요한 거는 리퀘스트가 들어오는 것들을 받아서 좀 분산을 해야겠죠. 그래서 간단한 아키텍처를 보게 되면 뭐 클라이언트, 람다 소프트웨어, 람다를 활용한 어떤 서비스 뭐 어떤 거지 상관없어요. 리퀘스트가 들어오게 되면 앞에서 이제 아마존의 이제 애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스가 리퀘스트를 받고요. 그 다음에 람다의 프론트엔드가 그걸 받아요. 그 다음에 제가 여러 개라고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만 워커도 굉장히 많겠지만 워커 매니저도 굉장히 많겠죠. 그거는 당연히 스케일에 대한 부분뿐만이 아니라 워커 매니저 혼자 일하다 죽으면 어떻게 되죠? 그 누구도 워커에게 갈 수 없어요. 따라서 워커 매니저도 상당히 많은 리소스가 들어가고 스케일 아웃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되고 그럼 프론트엔드는 그 중에서 내가 물어봐야 될 워커 매니저한테 나 일을 할 게 필요하다라고서는 요청을 할 거고 그러면 그 매니저는 예를 들어서 이제 부장님이나 상무님이 김대리 일 할 수 있겠나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워커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너 상태를 보고 없다면 워커를 하나 만들 수도 있는 거고 여유가 있는 워커가 있다면 그 워커를 가져와서 일을 시키게 됩니다. 이제 간단한 이제 람다의 아키텍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또 볼까요? 그다음에 이제 결국에 이제 프론트엔드 서비스도 상당히 여러 개가 있을 거예요. 하나만 있으면 안 되겠죠. 가용성 측면이든 성능 측면이든. 그러면 만약에 다른 리퀘스트가 들어왔을 때 다른 프론트엔드가 또 서비스에 대한 리퀘스트를 받고 그다음에 또 워커 매니저한테 얘기를 하겠죠. 야, 나 어디서 실행되면 돼. 얘기를 하게 되면은 또 다른 워커한테 내가 지금 일을 할 수 있냐라고 물어볼 거고 그에 대한 응답을 받아서 호출될 수 있도록 연락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단하게 뒤에 아키텍처는 구성이 되어 있고 각각의 필요한 컴포넌트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사실 옛날에 람다 서비스를 런치했을 때는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뭐 이렇게 자세히 알려드리진 않았어요. 하지만 최근에 이렇게 좀 자세한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참조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스케일링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럼 리퀘스트가 똑같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워커 매니저로 가고 워커 매니저가 워커한테 아까 직접 갔잖아요. 근데 제가 플레이스먼트라는 서비스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워커가 있는 건 알겠는데 워커가 정말 얼마나 바쁜지 내가 일을 더 줘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럴 때는 플레이스먼트한테 물어봅니다. 그럼 야, 내가 어느 워커를 갖다 쓰면 좋을까?
내가 어떻게 이걸 스케일아웃하게 지금 리퀘스트가 막 들어오는데 확장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된다면 플레이스먼트가 그거를 모니터링하고 있다가 적합한 워커를 지정해서 알려주게 되면 워커 매니저는 그걸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실질적으로 펑션 인보킹하는 거는 그 워커한테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뭐 플레이스먼트 그룹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요. 어쨌든 펑션이 돌고 그 리소스는 뭐 사라지는 개념이잖아요. 람다라는 게 계속 그냥 컴퓨터 환경이 일도 안 하는데 계속 돌아가고 있고 24시간 도는 게 아니라 필요한 펑션이 일을 한 다음에 사라지는 개념이야. 따라서 일을 다 했으면 그 리소스에 대한 걸 리턴할 필요도 있겠죠. 그럼 리턴하는 것도 플레이스먼트 그룹이 이제 담당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리턴 리퀘스트가 들어가게 되면 해당하는 워커에 대해서는 자원을 반납하는 개념으로 다음에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할 수가 있겠죠. 페일리어는 아마 아마존 웹 서비스를 많이 사용해 보시거나 세션을 많이 들으신 분들은 좀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람다라는 서비스를 쓴다는 거, 그 다음에 아마존 웹 서비스의 관리형 매니지드 서비스를 쓴다는 건 뭐냐면 내가 굳이 시스템 또는 OS 또는 패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굳이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나의 관심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나의 비즈니스와 내가 만들어 놓은 코드가 돌아가는 거에 관심이 있는 거죠. 따라서 람다를 호출했을 때는 그 뒤에 시스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내 코드는 항상 문제없이 실행이 돼야 돼요. 따라서 아마존 웹 서비스는 여러 전 세계 리전이 존재를 하죠. 그 리전이 존재를 하고 그 안에 저희는 이제 어베일러비티 존이라고 하는 가용 영역이 존재를 하고 그 가용 영역은 서로 떨어져 있는 별도의 데이터 센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그 어딘가에서 이제 람다 코드가 당연히 수행이 될 거고요. 람다 코드는 아까 말씀드린 워커에서 실행이 될 거고 그 워커는 어떤 호스트에서 돌아가겠죠. 하지만 갑자기 어떤 하드웨어가 뭐 흔히 말하는 장애가 난다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내 코드가 안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따라서 그런 것들을 당연히 고가형성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호스트 페일러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 문제가 없도록 당연히 구성이 되어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 정말 경우에 따라서 어떤 데이터 센터 레벨의 특정 이벤트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다른 가용 영역에서 람다 서비스는 돌아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올려주신 코드는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는 아키텍처를 서비스가 제공을 해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아이솔레이션은 보통 어떨 때 많이 쓸까요? 아이솔레이션의 의미는 보안하고 좀 관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아마존 웹 서비스에 가입을 하시고 모든 분들이 각자의 어카운트를 가지고 있고 모든 분들이 코딩을 해서 업로드를 한다면 서로 간의 코드와 자원, 실행되는 환경 이런 것들이 당연히 완벽하게 아이솔레이션 돼야 되죠. 서로 겹치거나 하는 것들이 있어서는 안 돼요. 당연히 독립된 공간에서 돌아가야 되고 거기서 말하는 이제 아이솔레이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조금 이제 자세한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요. 한번 상상해 보시면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람다 들어갈 때 밑에 시스템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OS, 호스트 OS 있고 그 다음에 이제 VM 환경이 기본적으로 되기 때문에 VM 환경에 대한 가상화, 게스트 OS 그 다음에 이제 코드가 돌아가게 되는 이제 샌드박스가 존재를 하겠죠. 그 외에 람다가 돌아갈 수 있는 런타임 환경이 필요하고 그 위에 여러분들이 개발하신 코드를 올려서 돌아가는 게 우리가 상상해 보자면 아마존 웹 서비스의 데이터 센터 가용 영역에서는 저런 시스템에서 내 코드가 돌아가게 되겠죠. 하지만 생각해 보시면 여기 모든 분들이 가입 어카운트를 가질 수가 있고 그 어카운트를 가지고 하나의 시스템에서 여러 사람들이 당연히 쓸 수가 있을 거예요.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당연히 내가 그냥 서버를 혼자 끌어안고 쓰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어카운트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어카운트가 사용할 수 있지만 그 위에 올라가는 그 환경 자체에 대해서는 개인의 이제 독립된 환경을 가져야 되고 거기서 돌아가는 여러분들의 코드는 역시 독립된 환경에서 안전하게 돌아가야지만이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구성할 수 있는 레이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약간 기술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요즘에 뭐 컨테이너, 뭐 더커 이런 쪽으로 이제 공부를 좀 해보신 분들은 굉장히 익숙한 명령, 이제 뭐 개념들일 수 있는데 실제 운영 환경에서 독립적인 영역을 가져간다는 거는 쉽지 않죠. 만약에 그 회사에서 뭐 리눅스 시스템 하나 있는데 혼자 쓸 수도 있겠지만 여러 사용자가 들어오면 뭐 사용자별로 뭐 유저를 준다거나 아니면 귀찮으면 그냥 뭐 루트 주고 이렇게 쓰고 실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내가 실행한 프로세스를 권한이 있으면 다른 사람이 없애버릴 수도 있어요. 내가 스토리지에다 라이트한 데이터를 잘못된 권한이 주어지게 되면 다른 사람의 어플리케이션이 삭제를 하거나 읽어갈 수가 있겠죠. 클라우드 환경에서 그렇게 되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거 보호할 수 있는 프로텍션이 필요하고 그러한 기반 기술이 람다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 기술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저희 이제 뭐 리소스 컨트롤 그룹 같은 건데 리소스를 할당하는 그런 기능이에요. 리눅스에 쉽게 말해서 CPU가 4개가 있다라고 하면 하나의 CPU를 특정
그룹에다가 이제 할당을 하고 이건 온전하게 이 그룹에서 쓴다던가, 메모리의 일부를 이 그룹에서 온전하게 쓴다던가 하는 리소스를 각각의 환경에다가 할당하는 게 이제 컨트롤 그룹이라는 게 있고요. 네임스페이스는 액세스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의 제한이에요. 그 리눅스 같은 데 들어가서 유닉스에서 보시면 이제 뭐 PS 이런 거 치시거나 하시면 거기 init부터 해가지고 프로세스 아이디 쫙 나오고 하이라키가 딱 이렇게 존재하는 것들을 보실 텐데, 네임스페이스라는 걸 활용하시게 되면 별도의 나만의 이제 init이 생긴다고 보시면 돼요. 완전히 독립되어 있는 하나의 프로세스 하이라키가 또 생기는 거고, 별도의 독립된 공간에서 리소스를 그 안에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임스페이스로 별도의 공간을 설정하고 리소스 컨트롤 그룹을 통해 가지고 적정한 양의 리소스를 할당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시큐리티 컴프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말해서 보안에 대한 거예요. 보안에 대한 제약. 예를 들어서 여기 계신 분이 개발을 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저 기능을 이용하면 이런 걸 할 수가 있어. 할 수 있는 게 그냥 리드 라이트 터미네이션밖에 없어요. 뭐 다른 프로세스를 액세스한다거나 뭐 네트워크를 사용한다든가 이런 거에 대한 제약을 아예 막아버릴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이솔레이션 환경을 만들 때 그럼 필요한 기능일 거고요. IP 테이블은 잘 아시겠지만 이제 네트워크 라우팅에 대한 어떤 룰셋을 정의하는 거라 보시면 되고요. CH루트 같은 경우는 아마 써보신 분 계세요 혹시? 저 커맨드를 써보셨다. 보통 이제 리눅스나 유닉스는 내가 로그인을 하게 되면 이제 루트가 있잖아요. 근데 저걸 사용하시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뭐 유저 밑에 바이너리 밑에 X라는 폴더를 만들고 거기를 루트로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리눅스나 유닉스 박스에서 루트 파일 시스템 내에 독립되어 있는 루트 파일 시스템 공간을 만들고 거기를 루트로 기점으로 해서 뭐 여러 가지 뭐 바이너리 폴더니 뭐 SB니 etc 이런 폴더가 생겨서 별도의 독립된 공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 안에서 내가 이제 하나의 어떤 유닉스나 리눅스 박스를 쓰는 것처럼 별도의 루트 파일 시스템 아키텍처를 가지고선 액세스할 수 있는 기능이 이제 뭐 CH루트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보면은 뭐 그 뭐죠 크로스 컴파일러 가지고 이제 리눅스에서 어떤 별도의 시스템용 OS 이미지를 만들 때 그 OS는 루트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보통 이런 CH루트라는 명령을 써가지고 별도의 루트를 만들고 거기에 필요한 파일들을 만든 다음에 걔를 이용해서 이제 이미지를 묶게 되면은 별도의 이제 나만의 OS 환경이 만들어지게 되죠. 어쨌든 이러한 기능들을 이용해서 안전하고 독립되어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여러분들의 코드가 당연히 그 안에서 문제없이 안전하게 실행을 되고 내가 코드가 돌아가면서 쓸 수 있는 리소스 자원도 정확하게 확보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 중간 레이어 보면 이제 뭐 가상화 그다음에 뭐 이뮬레이션 되는데 당연히 호스트를 이제 공유해서 쓰기 때문에 호스트가 제공해주는 하드웨어 리소스에 대해서는 관리가 필요하겠죠. 뭐 디바이스에 대한 리소스를 공유해서 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하나가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람다는 현재 두 가지 개념으로 그 리소스에 대한 걸 쓰고 있어요. 잘 아시는 EC2 VM이죠. EC2에서 람다가 돌아가게끔 구성할 수가 있어요. 저 EC2는 굉장히 작은 것도 있고 굉장히 큰 것도 있어요. 그래서 해당하는 사이즈의 EC2를 가지고 람다가 돌아가는 방식이 하나가 있을 수 있고요. 굉장히 쉬운 개념이죠. 그냥 EC2에 람다 하나. 그 다음에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좀 더 작은 VM을 가지고 별도의 VM을 람다마다 하나씩 주는 개념으로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게 저희가 작년에 발표한 Firecracker라는 굉장히 작은 사이즈의 효율이 높은 VM이에요. 그래서 그걸 중간 레이어에 놔서 람다가 빠르게 실행되고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은 수의 VM들이 하나의 호스트 위에서 돌아갈 수 있게끔 저희가 최적화를 한 게 Firecracker라는 녀석이 됩니다. 이 녀석은 베어메탈 위에서 돌아가고 제가 설명을 듣기로는 하나의 호스트 내에서 뭐 수백 개에서 수천 개 단위의 VM이 돌아갈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라이트한 가벼운 가상화 레이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실제 이 내용은 GitHub에 가시면 오픈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버추얼 머신이긴 하지만 굉장히 라이트하고 가볍고 효율이 높고 빠르게 실행되고 하는 여러 가지 장점들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고 여러분이 람다에서 코드를 실행할 때 내가 파이어크래커 위에서 굉장히 빠르게 인보크해서 저 코드가 실행되는구나 라고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자, 그럼 파이어크래커를 적용하면 약간 좀 쉬워져요. 왜냐하면 중간에 파이어크래커 가볍게 VM을 만들어줘서 실행을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고객 여러 어카운트가 있다고 했을 때 그냥 단순하게 하나의 코드가 이미 독립되어 있는 VM 환경에서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좀 더 효율성이 높고 안정성 입장에서도 훨씬 더 편하게 접근을 할 수 있는 방법이죠. 그래서 저희가 파이어크래커를 만들 때 약간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중간에 굉장히 많은 VM이 동시에 호스트에 있는 제한되어 있는 하드웨어 리소스를 공유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컨텐션, 충돌이 많이 일어나고 그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버틀렉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게스트 OS에서 실제 이제 호스트에 있는 디바이스를 액세스할 때 그쪽에 있는 드라이버를 저희가 많이 개선을 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중간에 있는 어떤 버추얼 디바이스 같은 걸 만들어서 걔한테 물어보고 기다리는 개념이 아니라 해당하는 그 파이어크래커 디바이스 안에서 직접적으로 하드웨어한테 액세스해서 데이터를 넘길 수 있도록 최적화한 버추얼 IO를 하는 것들을 파이어크래커 안에 만들어놔서 빠르게 디바이스를 공유하고 쓸 수 있도록 디자인을 바꿨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핸스먼트가 있었고 그 부분이 성능에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자, 이제 안전하게 아이솔레이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기술적인 것들을 살펴봤어요. 그런 다음에는 이제 잘 써야 되죠. 잘 써야 되죠. 시스템을 굉장히 비싼 시스템인데 잘 쓰지 않는다면 비용을 낭비하게 되는 거고 클라우드의 어떤 그런 가치와 사상과는 또 다른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람다는 어쨌든 100ms 단위에 대한 개념으로 돌아가요. 기본적인 그 시간 차징에 대해서. 그게 뭐냐면 굉장히 유용하게 자원을 잘 사용해야 되는 거고 람다를 만든 아마존 웹 서비스 입장에서도 굉장히 리소스를 잘 타이트하게 구성을 해서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방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이상하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요. 시스템 자원이 남는 게 좋은 게 아니죠. 지금은 내가 쓸 수 있는 만큼에 대해서는 최대한 활용을 하는 게 당연히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그 방식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보통 생각해 보시면 사실 저렇게 뭐 쭉 분배가 돼서 7군데에서 내가 워크로드가 실행이 되고 사용률 자체가 한 60%다라고 하면 나쁘지 않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수년 전 같은 경우는 시스템 사용률이 막 50 넘어가면 뭐 경고 막 알람도 띄우고 이런 시절도 있었는데 요즘은 그렇진 않죠. 보시게 되면은 실질적으로는 균형 잡혔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더 효율적으로 쓰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보다 작은 단위에서 내가 쓸 수 있는 자원이 남았다면 그 자원을 활용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게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좋은 점은 캐시 같은 것들을 여러 간에 캐시에 대한 것들을 활용률을 높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자원을 더 활용할 수 있는 룸도 확보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람다가 디자인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워크로드를 생각해 보시면 그런 하나의 호스트 후에 뭐 수백 개의 어떤 마이크로 VM이 돌고 수백 개의 람다 함수가 막 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내가 실행한 코드들이 돈다고 생각했을 때 모두 다 똑같은 일을 한다면 자원에 대한 충돌이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그래서 랩탑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하더라도 각각 프로그램이 각각 다른 타이밍에 다른 자원이 있어 쓰고 다른 일을 하기 때문에 내가 멀티태스킹을 하면서 그래도 자유롭게 시스템을 쓰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굉장히 비슷한 일을 하는 뭐 예를 들어서 브라우저 같은 걸 뭐 수십 개를 띄웠다라든가 똑같이 막 F4를 누르면서 리프레시를 걸어가지고 네트워크를 막 쓴다던가 하면 당연히 충돌이 생기고 자원의 활용률이 이제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람다에서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람다를 디자인하고 생각하실 때 다양한 타입의 다양한 패턴의 워크로드가 하나의 시스템에서 돌아가게끔 충돌이 없어지게끔 잘 밸런싱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뭐 사실 프로그래밍 하시는 분들은 다들 끄덕끄덕 하실 것 같아요. 내가 동시에 똑같은 일을 많이 하지 않도록 나누게 하는 거, 스케줄링 하는 게 상당히 전체 퍼포먼스를 올리는데 중요하고 람다에서 똑같이 그 아이디어가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조금 다른 얘기예요. 혹시 람다가 VPC 쪽에 있는 저희 자원의 액세스가 되는 거 알고 계세요? 람다가 혼자 일하고 끝날 수도 있긴 한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서비스를 이제 하나 만들어놨어요. 아마존 웹 서비스 위에 VPC는 저희 이제 버추얼 프라이빗 클라우드 독립되어 있는 이제 저희 네트워크 환경이고 그 안에 이제 인스턴스 데이터베이스 만들어서 쓰시잖아요. 그럼 람다가 이 DB에 뭔가 자료를 넣고 싶어요. 그 얘기는 이 VPC 환경에서 람다가 네트워크 IP를 갖고 그 데이터베이스에 커넥트를 해야 데이터를 읽고 쓸 수 있잖아요. 거꾸로 추적하면 람다가 해당하는 VPC 안에 프라이빗한 IP를 하나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IP가 있어야 내가 저기에 접속을 해서 사용할 테니까. 그럼 람다를 만들어서 VPC 안에 있는 특정 서비스에 내가 액세스를 한다고 가정을 하면 당연히 네트워크 카드가 필요해요. 버추얼 IP한 네트워크가 필요해요. 따라서 기존에는 람다에서 VP를 액세스하겠다라고 하면 람다를 위한 네트워크, 일라스틱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어태치하고 수많은 람다에서 그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VPC 안에 있는 우리 서비스에 접근을 하려면 해당하는 이제 나트가 필요해서 나트를 통해 가지고 서비스가 접근을 하게 되겠죠.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 잠시만요. 그렇게 되면 어쨌든 네트워크를 어태치하고 그거를 갖다가 활용하게 되는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그 시간이 걸리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내가 람다 함수를 실행하는데 처음에 약간 이니셜 타임 같은 게 조금 더 걸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계산하고자 나온 게 이런 방식이에요. 이미
VPC에서 내가 접근하겠다고 설정을 하는 순간 네트워크는 할당이 되어 있고요. 그 앞에 NAT까지도 붙여져 있어요. 즉 람다의 리퀘스트를 받아서 VPC 안에 액세스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환경이 만들어져 있고, 람다는 그 뒤에서 해당하는 NAT만 안전하게 통신할 수 있게끔 하게 되면은 저 부분에 대한 이니셜라이즈 할 수 있는 시간을 굉장히 세이브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만들어 놓은 어떤 인해스먼트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되면은 람다가 막 늘어나도 이미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네트워크도 이미 붙어 있고 해당하는 VPC 내에 있는 여러 서비스를 수많은 람다 펑션들이 빠르게 액세스를 할 수 있는 구조로 바뀌게 되겠죠. 자, 그래서 VPC 내 접근에 대한 얘기가 나온 김에 좀 이제 뒤에는 약간의 좀 활용할 수 있는 팁들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보통 람다가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질문한 게 이거예요. 그 람다는 실행되고 그냥 끝나는데 저는 RDB에다 데이터를 넣어야 되는데요. 뭐 들어가고 확인하고 끝내야 되나요? 제가 들어가기도 전에 끝나면 어떻게 되죠? 중간에 잘못하면 DB 뭐 접속했는데 어떻게 되죠? 사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고민스럽잖아요. 개념 자체는 훌륭하고 좋은데 DB를 액세스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뭔가 조금 껄끄러운 게 있어요. 그래서 DB에 대한 액세스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알아볼게요. 자, 기본적으로 VPC 내에 데이터베이스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람다가 그 DB를 액세스한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VPC 안에서 DB 액세스하려면 네트워크가 필요하죠. 그럼 람다라는 녀석은 해당하는 네트워크 카드를 통해 가지고 쉽게 설명드려서 해당하는 DB에다 데이터를 쓰는 구조가 되겠죠. 간단해요, 이 부분은. 근데 이제 유의할 점이 있어요. IP를 할당받는다는 얘기는 뭐죠? VPC 내에는 IP를 쓴다는 거예요. 그럼 IP를 소모한다라는 거고 굉장히 많은 람다를 많이 만들었어요. 여러 가지 서비스를 써서 우리 VPC를 활용한다. 근데 마침 우리 비즈니스 잘 되고 이 VPC 내에 있는 우리 서비스 상당히 지금 인스턴스도 많고 IP 소모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시스템 인스턴스 쓸 때마다 IP를 쓸 테니까. 따라서 서로 간에 IP에 대한 컨스트레인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고민을 좀 해야 돼요. 굉장히 작은 서비스에서는 크게 문제가 안 될 수 있겠지만 컸을 때는 IP 소모에 대한 것들도 조금 고민을 해야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실제 그 IP에 대한 이니시에이트하고 붙는 것들 아까 개선이 된 부분도 있겠지만 굉장히 많은 서비스가 있을 때는 그 IP로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 항상 VPC 내에 서브넷 내에 IP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되고, 람다가 VPC를 접근할 때 단일 서브넷만 구성하는 게 아니라 여러 서브넷에 어태치할 수 있도록 액세스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하셔야 이쪽 서브넷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다른 서브넷의 IP를 가지고 액세스할 수 있는 식으로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이제 DNS 콜 같은 거는 최소한 할 수 있으면 시간을 줄일 수가 있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람다에서 인터넷을 액세스할 수 있을까? 갑자기 이제 막 답답하죠. 람다에서 어떻게 인터넷을 액세스를 하지? 근데 람다에서 VPC까지는 액세스가 됐어요. 그러면 VPC에서 내가 프라이빗하게 내 DB에 데이터를 넣는 것까지는 좋은데 경우에 따라서 뭔가 다운로드를 받거나 액세스해야 되거나 메시지를 보내야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람다에서는 VPC에 있는 게이트웨이, 넷 게이트웨이나 넷 인스턴스를 통해서 거꾸로 라우팅이 되겠죠. 람다가 VPC 안에 있는 IP가 있어요. 그 IP를 가지고 있는 서브넷은 인터넷 액세스를 하고 싶으면 NAT를 통해서 인터넷을 액세스하는 구조로 이렇게 돌겠죠. 이런 식으로 아키텍처 구성을 하시게 되고 라우팅 패스 잡아주시고 구성을 하시면 실질적으로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도 경우에 따라서 쓸 수 있겠지만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건 또 보안 입장에서 과연 내가 만든 펑션 코드가 인터넷을 액세스하게 하는 구조를 할까 말지는 또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겠지만 기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고민을 좀 해야 돼요. 그럼 람다 펑션이 뭐 수십 개가 수만 개가 돌 수도 있는데 DB에 막 붙는다고? 근데 DB 그렇게 안 큰데? 이 커넥션 어떡하지? 이거 다 받아줘야 되나? 고민이 좀 되죠. 그래서 뒤에 한번 알아볼게요. 자, 내가 람다 펑션을 굉장히 여러 개 만들어서 올렸어요. 요즘에 뭐 서버리스 아키텍처,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해가지고 컴포넌트 기능별로 쪼개가지고 다 나눠서 한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개발을 했고 무수히 많은 람다 코드가 실행이 되고 그 람다 코드는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굉장히 작은 VM의 컨테이너에서 실행이 돼요. 하지만 내가 그거를 뭐 어떤 뭐 시간에 맞춰서 딱딱딱딱 구분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컨테이너에 넣어서 실행할 수 있을까요? 그런 구조로는 당연히 안 돼 있죠. 따라서 어떤 컨테이너에서 어떤 람다 코드가 어떻게 돌아갈지에 대해서 어떤 예상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어요. 여기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펑션이 좀 길게 실행되는 녀석, 짧게 실행되는 녀석, 다른 컨테이너에서 실행되는 녀석, 굉장히 다양한 환경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녀석들이 DB를 접근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커넥션 풀을 활용한다라고 했을 때는
컨넥션 풀을 갖다가 무수히 많이 만들어가지고 활용하시게 되면 위험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간단하게는 커넥션 풀 사이즈를 하나를 놓고 사용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펑션은 쓰고 나면 사라져요. 사라진다는 건 DB 커넥션에 대해서도 잃어버리는 거고, 그 커넥션은 어쨌든 계속적으로 DB 입장에서는 아이들 타임을 만들 거고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또는 뭐 개발하시는 분 잘 아시겠지만 흔히 말해서 로컬 변수가 아니라 글로벌 변수 쓰는 거죠. 로컬 변수에다 쓰게 되면 계속적인 커넥션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 펑션이 실행되면서 리소스 갈아먹죠. 그거에 대해서 내가 클로즈하는 거에 대해서 보장할 수 있다 없다? 그건 쉽지 않아요. 따라서 글로벌, 흰 메모리에다가 DB에 대한 커넥션 오브젝트를 만들고 그거를 재활용할 수 있는 식으로 구성을 해서 람다가 하나의 커넥션을 활용해서 DB에 대한 커넥션 자원을 뺏어먹지 않도록 구성을 하는 것이 상당히 일단은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간단해요. 실제 내가 메인 펑션 있으면은 글로벌로 빼는 거예요. 그래서 DB에 대한 건 글로벌 빼고 쟤를 활용하는 구조를 하시게 되면은 리소스를 좀 적게 사용하면서 안전하게 쓸 수 있는 그나마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랩업하듯이 보시게 되면 펑션은 들어가고 익시트하면 사라져요. 커넥션 누구도 책임 안 져요. 그래서 명시적으로 달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 신경 쓰셔야 되고, 내가 막 커넥션 맺어서 그냥 끊어져 버리고 람다 펑션들이 사라져 버리면 DB는 이 커넥션 들고 있다가 뭐 30초 뒤에 익스파이어 하면 30초 뒤에 끊어야 되고 이런 식의 어떤 오버헤드가 생기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커넥션을 막 많이 걸어가지고 일을 하지 않으면 그냥 아이들 커넥션만 많이 발생해서 리소스도 갈아먹고 인소스를 또 많이 사용하는 구조가 될 수 있고, 실제로 컨테이너에서 이제 그런 재사용 같은 것들을 보장할 수는 없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약간의 그 리소스 제가 계속 설명을 좀 드렸는데, 그 컨커런시는 이제 동시에 DB를 액세스한다고 좀 생각을 해보시죠. 근데 이러다가 우리 서비스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되죠. 굉장히 람다 펑션이 동시에 막 호출돼가지고, 그러면 어떤 걸 할 수 있게 되냐면 함수에 대한 제한을 걸 수가 있어요. 어떤 제한이냐면 스로틀링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해당하는 A라는 여기 뭐 계신 고객분이 함수를 막 초당 100개, 200개, 300개 리퀘스트 세크가 막 200, 300, 400 막 올라가요. DB는 하나 돌고 있는데요. 그럼 어떻게 되죠? 하는 데까지는 하겠지만 언젠가는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죠. 따라서 우리 서비스는 죽으면 안 돼요.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스로틀링을 거는 기능 자체가 이미 람다에 당연히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스로틀링에 대한 기능이 존재한다라는 거를 이해를 하시고 보시게 되면, 람다에 동시 실행하는 거는 특정 어카운트에 대한 리밋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함수 레벨의 리밋도 있어요. 그래서 어카운트 레벨의 리밋이 1000이다. 함수 레벨의 리밋이 100이다. 라고 하면 10개 정도의 함수가 동시에 그 리퀘스트를 전체 어카운트의 리밋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것은 당연히 큰 서비스를 구성하셔서 람다를 굉장히 많이 쓰시게 된다면은 리밋을 늘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은 아마존 웹 서비스와 상의를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호출 제한이 있을 경우에 이제 리트라이 같은 것들이 존재를 하죠. 왜냐하면 앞에서 이제 실행되고 끝나서 리소스가 반환이 되면 또 그때 다시 들어가서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리트라이 로직 같은 건 당연히 존재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리밋이 존재를 하는 이유는 본인의 전체 서비스에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프로텍션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리밋이 존재를 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그걸 인크리즈 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DB를 쓴다고 가정하면 다 DB한테 오버헤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카운트 레벨의 제한, 그 다음에 펑션 레벨의 제한, 제가 설명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미 다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것 중에 하나 이런 게 있죠. 자, 그러면 그냥 리밋을 맞춰놓고서는 우리가 고민을 하지 않을 게 아니라 내가 이 커넥션에 대한 걸 좀 관리를 해보자. 람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클라우드 같은 모니터링 툴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서 운영팀 입장에서는 시스템에 대해서 문제가 없도록 관리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뭐 이런 것도 가능해요. 람다가 계속 수행이 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수행됐다가 적게 수행됐다가 이런 환경이었을 때 간단한 람다 함수를 만드는 거예요. 그다음에 걔한테 DB에 대해서 커넥션이 일어나거나 할 때 물어보고 저장해서 현재 내가 커넥션을 사용하는 상태에 대한 정보를 그냥 다이나모 DB한테 저장을 해놓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길 것 같은 경우에는 그거에 대해서 알람을 받고 뭐 스케일링을 하든지 다른 식으로 조정을 해서 서비스에 문제가 없도록 프로텍션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람다가 사용하는 리소스에 대한 것들을 간단한 람다 함수와 그거에 대한 간단한 메타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다이나모 DB, 노시컬 DB를 이용해서 운영 입장에서 다이나믹하게 직접 관리를 할 수 있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거는 꼭 람다가 아니라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무슨 서비스를 사용하시든지 굉장히 손쉽게 구현할 수 있는 모니터링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관리를 해서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연에 어떤 방지를 할 수 있다. 우리가 얼마만큼의 리소스를 사용하는지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어떤 장점이 될 수가 있겠죠. 네. 근데 뭐 약간의 레이턴시는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메타 정보에 대한 프로세싱을 하나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의 레이턴시가 생길 수는 있겠죠. 물어봐야 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트레이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약간 이거는 디버깅 차원의 트레이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 여기서는 두 가지 이유를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람다를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는 보통 서버리스 아키텍처, 그죠? EC2 사용 안 하고 람다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비즈니스 로직 올려서 만드실 때 서버리스 아키텍처를 가지고 할 때 사용을 하는데 디버깅을 할 때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람다라는 펑션이 돌고 사라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지만 그래서 이게 굉장히 많아졌을 때 다양한 컴포넌트가 많아졌을 때 어떻게 디버깅 할까? 그 다음에 내가 펑션을 많이 사용하는데 성능 입장에서 약간 문제가 생겼다 라고 하면 도대체 어디서 얘가 막혔을까? 어디서 이 성능에 대한 이슈가 생겼을까라고 알아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서버리스 환경을 만들 때 상당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마존 웹 서비스는 클라우드 와치라는 모니터링 서비스가 존재를 하고 펑션이 얼마나 인보크 되는지 잘 실행됐는지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실행된 시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모니터링 내용을 드리고 있고 여기서 알람을 발생시킨 거다 해가지고 잘 실행되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클라우드 와치 로그를 보면 람다에서 코드가 실행될 때 디버깅 메시지 만드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쪽에다 다 남겨서 실제 함수가 어디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문제가 생겼는지 하는 것들을 텍스트로 다 볼 수가 있어요. 서치해서 본다거나. 근데 하나 문제가 있죠. 그냥 함수 하나 실행해서 잘 됐네, 로그 남겨서 문제 없네, 문제 있네라는 걸 확인하는 건 좋은데 우리는 지금 서버리스라는 아키텍처를 만들고 무수히 많은 펑션 컴포넌트들을 만들어서 다 띄워놨어요. 그럼 리퀘스트가 들어와서 막 여러 가지 펑션을 타고 돌아다니는데 그 사이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찾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죠. 그래서 그때 도움을 드리려고 이제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가지고 있는 서비스는 엑스레이라는 거예요. 그 이름 그대로 엑스레이입니다. 그래서 엑스레이 같은 경우는 각각의 그런 펑션들이 돌아갈 때 그 펑션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쭉 모아가지고서는 데이터를 나중에 일목요연하게 그래프로 비주얼라이즈해서 보여드릴 수 있는 서비스가 되는 거고 이건 API 베이스도 되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코드 레벨에서 데이터를 바로 모을 수 있는 다이렉트 데이터를 모을 수 있는 데몬 형식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다 있고요. 그래서 예제를 보시게 되면 A라는 펑션, B라는 펑션, C라는 펑션에 들어갈 때 얼마만큼의 시간이 소모가 됐고 어떤 타이밍에 실행이 됐고 하는 것들을 여기서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버리스 아키텍처를 만들고 람다로 서비스를 개발하셨을 때 전체 플로우, 시간 소모되는 것들, 문제가 어디서 생겼는지 하는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게 엑스레이라는 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뒤에는 이제 커스텀 런타임인데요. 사실은 가장 최근에 나온 서비스 기능 중에 하나죠.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많은 개발자분들이 요청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작년 리인벤트를 좀 유익 있게 보신 분들은 커스텀 런타임, 람다에 드디어 이게 나왔구나라고 보셨을 텐데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이걸 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자, 그래서 개발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많이 사용되는 코드를 어떻게 하시죠? 항상 짜나요? 그렇진 않죠. 많이 사용되는 코드는 라이브러리라는 이름으로 빼죠. 그래서 뭐 공유 라이브러리, 그다음에 너무 법령으로 사용되면 이제 뭐 실제 뭐 공유 라이브러리가 이제 뭐 프레임워크라는 이름으로 되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되는데 쉽게 말해서 항상 똑같은 코드를 사용하더라도 자주 사용되는 것들은 이미 다 라이브러리로 되어 있고 내가 그걸 가져다가 사용하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람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올린 펑션을 돌리고 없어지죠. 그럼 쟤도 저쪽 펑션도 돌고 없어져요. 근데 이 두 펑션 간에 항상 같이 사용될 코드가 있는데 같이 맨날 코드에다 넣어서 쓰고 있어요. 불편하죠? 그러면 이게 뭔가 공유되어 있는 쉐어드 라이브러리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굳이 항상 코드를 개발할 때 신경 쓸 필요가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런 문제점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유 라이브러리 같은 것들을 람다 펑션들을 실행할 때 기능으로 제공해 드리는 게 커스텀 런타임 환경 커스텀 레이어예요. 람다 레이어라는 이름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뒤에 이제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뭐 작년에 이제 리인벤트에서 발표됐던 내용이고 개발자분들 입장에서는 매우 환영할 만한 편리한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뒤에 예시로 제가 이제 설명드릴 건데, 그 전에 하나 순서는 뭐 어렵진 않아요. 사실 람다 펑션 개발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내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에 대해서는 레이어라는 이름을 붙여놨어요. 그래서 레이어를 만들고 그 레이어를 갖다가 등록을 하고 펑션 코드를 등록을 하죠. 그런 다음에 그걸 갖다 실행해 주시게 되면은 쉐어드 되어 있는 내용들을 레이어 개념으로 불러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구조로 됩니다. 그래서 뭐 구조 순서 자체는 어렵진 않아요. 자, 이제 예를 들어야 이해가 쉬우시죠? 이제 람다 펑션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 DB에 하나 넣고 끝내는 코드를 만들 수도 있겠지만, 아마존 웹 서비스가 또 새롭게 런치했던 더큐먼트 DB라는 게 있어요. 더큐먼트 DB를 람다 코드가 액세스해서 데이터를 넣거나 읽겠다라고 하면, 근데 더큐먼트 DB에 접근하기 위해서 보통 이제 몽고DB 쉘을 많이 써요. 그럼 람다 코드를 만드는데 내가 몽고DB 쉘을 어떻게 액세스해서 쉽게 그거 커맨드를 몽고DB 그냥 메소드를 내려가지고 데이터를 읽고 와서 딱 보여주거나 저장하고 끝내지? 라고 상상해 보시면 어떻게 되지? 그 다음에 그 몽고DB에 다양한 데이터를 넣으면은 다른 기능의 펑션, 람다 펑션들도 얘를 써야 되잖아요. 그럼 DB에 대한 액세스에 대한 것들 고민하실 수가 있는데, 그럼 몽고DB에 대한 쉐어 바이너리를 갖다가 내가 공유해서 쓸 수 있는 람다 레이어로 만들고 해당하는 DB에 액세스하는 모든 람다 펑션은 저 레이어를 포함해서 그 다음부터 그냥 쓰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똑같이 쉐어드 라이브러리 콜하는 것처럼 그런 개념을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어쨌든 베스트 프랙티스 보여드려야 되니까, 몽고DB 액세스할 때 DB 액세스할 때 아이디 패스워드 필요하죠? 어떡하죠? 비밀리 알아내서 코드마다 하드 코딩을 해서 적어넣는다, 또는 뭐 파일로 저장해서 어디서 읽어온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는 그런 것들을 암호화해서 저장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드리고 그런 걸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가 또 별도로 존재를 해요. 보통 뭐 키 매니지먼트 서비스 같은 걸 이제 활용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저기 나와 있는 고랭 바이너리 같은 경우는 뭐냐면, 내가 KMS 같은 데서 인크립션 할 수 있는 키를 받아와서 몽고DB 다이나모DB 액세스할 수 있는 크레덴셜 정보를 가지고 암호화하고 다시 액세스할 때 풀고하는 것들에 대한 안전하게 키를 저장하기 위한 하나의 그 예시입니다. 따라서 저거는 이제 고랭으로 되어 있는 하나의 그냥 코드라고 보시면 돼요. 스크립트 코드인데 결국에는 저 고랭으로 돌아가고 있는 저 랭귀지 인바이러먼트를 갖다가 람다 펑션이 가지고 있어야 제가 실행이 되잖아요. 그럼 걔도 역시 하나의 레이어 형태로 만들어서 람다 함수가 가지고 오면 고랭으로 짠 어떠한 코드든지 내가 실행할 수 있을 거고, 다큐멘트 DB 액세스할 수 있는 모든 메소드를 내가 바로 호출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외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만드신 비즈니스 로직이 펑션 내에 존재하면 됩니다. 순서는 이렇게 될 거예요. 하나 뭐 이시트 환경을 하나 만들어서 구성을 하시게 되고요. 전체 이제 펑션 패키지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레이어를 보면 DB 액세스할 수 있는 레이어, 그 다음에 고랭 스크립트 하나 돌아갈 레이어, 그 다음에 실제 내 메인 코드 펑션 돌아갈 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람다 함수가 됩니다. 그럼 뭐 이제 얼마든지 원하시는 대로 이런 것들 자유롭게 다른 프로그램이든 이런 것들 가져와서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복잡하지 않아요. 실제 몽고DB 쉘을 다운 받으신 다음에 뭐 다운 받는 건 여기다 넣지 않았습니다. 간단하게 그 구성을 파일을 만드시고 집으로 압축을 해요. 아시겠지만 람다 함수는 집으로 압축해서 이제 올리는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그냥 전체 파일을 갖다가 리스트업 해가지고 올리는 구성은 아니고요. 따라서 그거를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람다 레이어로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액세스할 수 있는 몽고DB 쉘 자체가 하나의 레이어로 패키지로 묶어서 람다에 이제 올라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고랭 환경을 하나 인스톨을 해요. 여기도 인스톨 뭐 다운로드에 대해서는 적지 않았습니다. 인스톨하고 내가 원하는 코드를 만들어서 넣을 수가 있다 그랬죠. 여기서는 그냥 제가 뭐 getKey라고 했는데 DB 액세스할 수 있는 ID 패스워드 정보를 암호화할 수 있는 그런 크레덴셜 키를 가져올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가져오는 것을 만든 코드를 하나 넣었다라고 하면 그 코드를 포함해서 빌드한 다음에 고랭 환경이랑 그 코드랑 묶어가지고 하나의 레이어로 또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거를 또 별도의 레이어로 람다에 업로드를 하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셔야 되는 거는, 실제 내가 레이어를 올렸고 내가 돌아갈 코드가 또 존재해야 되잖아요. 펑션. 그 펑션을 올라가게 되는데 그걸 실제 부르려고 하면, 옛날에는 내가 코드 하나만 생각하면 그 코드 내에 그냥 흔히 말하는 메인 함수 핸들러만 이렇게 고민하시면 되는데, 지금은 레이어라는 게 존재를 하기 때문에 각 레이어가 실행되는 것과 내가 만든 메인 코드가 같이 구성이 돼야 되겠죠. 마지막으로는 그 런타임 레이어를 만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부트스트랩에서는 그러한 것들을 호출할 수 있는 간단한 스크립트가 돌아가게 되는 거고, 메인으로 돌아갈 람다 함수를 갖다가 부를 수 있도록
그 레이어 자체가 하나 또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만들어서 업로드를 해주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조금 길죠? 자, 그럼 준비가 끝났어요. 내가 다큐멘트 DB 액세스할 수 있는 몽고DB 쉘을 다운로드 받아서 그걸 이제 레이어를 하나 올렸고, 그 다음에 크레덴셜 정보에 대한 DB 액세스할 수 있게끔 크레덴셜 정보를 위해서 인크립션 키를 가져오는 거에 대한 건 고랭 스크립트를 짠 거를 하나 또 레이어로 만들어서 고랭이 실행될 수 있는 거랑 묶어가지고 레이어를 올렸고, 마지막으로 내가 이제 메인으로 실행돼야 될 함수를 만들어서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실제 실행되는 거는 뭐 콘솔에도 할 수 있겠지만 CLI에서 실행을 하자면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내가 람다 펑션 하나 만들어가지고 실행할 건데 중간에 레이어에 대한 정보들을 주게 됩니다. 뭐 레이어가 보게 되면은 여기 몽고, 뭐 get secret, 뭐 runtime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저 레이어 정보를 주게 되면 이전에는 펑션 코드만 돌았는데 지금은 저 레이어를 가져와서 저기는 레이어에 있는 것들을 다 활용하는 식으로 돌아가게끔 됩니다. 그다음에 뭐 뒤에 나와 있는 뭐 롤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권한이 되겠죠. 그 코드가 돌아갈 때 아마존 웹 서비스에 다른 서비스를 액세스할 수 있는 권한. 아까 제가 키 매니지먼트 서비스에서 키 가져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지만 저 IAM에서 권한이 설정이 되어 있어야지만이 당연히 키 매니지먼트에 대한 펑션을 호출해서 권한이 있어야 키를 가져와서 얘가 뭐 디크립션을 하고 DB 액세스하는 식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몇 가지 필요한 그런 옵션들이 저 이제 CLI 툴에서 지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타임아웃 같은 경우는 문제가 있을 때 이제 3분 정도 들어갔을 때 문제가 있어서 안 들어간다라고 하면 뭐 180초 뒤에 익스파이어 하는 식으로 옵션을 줄 수가 있어요. 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정의를 하면 하나의 람다 레이어가 돌아가는 것들이 하나에 포함해가지고 하나의 이제 완성된 패키지가 완성이 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저 펑션을 실행하게 되면은 여기서는 이 코드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커맨드에다가 몽고DB 쉘 메소드 그냥 아무거나 호출하게끔 되어 있는데, 저거를 이제 인풋으로 받는 거죠. 저걸 인풋으로 받아서 저게 실행되면 쉘도 돌아가고 키도 받아서 디크립션하고 다큐멘트 DB 들어간 다음에 저기서 명령 준 아규먼트 값의 커맨드 라인을 받아서 실행을 하겠죠. 그럼 실행하면 리턴된 결과가 나올 거고, 그걸 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테스트를 해볼 수 있게 됩니다. 여기다 이제 비즈니스 로직을 올리게 되면은 데이터를 읽고 쓰는 형식에 대한 어떤 것들을 간단하게 DB 쉘을 통해 가지고 데이터를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람다 로우가 다시 나왔다는 얘기는 오늘 세션이 이제 끝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 오늘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빨리 말씀을 드렸는데요. 람다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좀 숨겨져 있던 내용도 소개시켜 드렸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를 액세스할 때 고려해야 될 부분, 그 다음에 또 마지막에는 람다 레이어라는 새로 나와 있는 개발할 때 필요한 공유자를 쓸 수 있는 내용을 같이 엮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돌아와서 람다 활용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